4.15 총선 사법공약점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분산 공약과 미래통합당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집중 점검합니다. 민원련이 검언유착과 협박 취재 논란에 쌓인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원련은 해당 검사의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와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대학 입시 제외 전형,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측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4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 사법공약 점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법원과 검찰 관련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검찰 분리, 이를 통한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원과 검찰,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 사법공약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인사 및 예산 독립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불공정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와 함께 내놓은 공약으로 핵심은 현재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예산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여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인데, 더불어 검찰 인사도 법무부가 아닌 대검으로 이관해 검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1명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늘려 여기서 검사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입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죠. 통합당은 나아가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통합당의 이런 일련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인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농단으로 법조계에선 일단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검찰이 좀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면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게 맞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 인사니까요. 그 권한을 대검찰청이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법무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국회에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아 검찰 독립이 오히려 더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려면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검찰의 독립성이 역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하는 질의를 검찰총장을 직접 불러 묻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다는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총장은 수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기관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 가고 있는 건데 검찰총장을 맨날 불러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적인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 하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괴롭히면 수사 진행도 어렵고. 자칫 교각사루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 검찰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으면서 국회 예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 예속되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그게 지금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질의 부작용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리를 두고 서로 인사교류도 지금 점점 안 하고 지금 법무부도 비검찰 인사들을 대폭 기용해서 양기관 간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검찰의 그 인사권과 예산권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는데 통합당이 검찰 관련 여러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법원개혁,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 견제할 수 있는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으로는 법원 행정처 폐지 및 법원 사무처로의 전환,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다루는 합의제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사법행정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민주적인 사법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개인의 선이나 결단이 아닌 법과 제도로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법원 관련 공약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하여 법원개혁은 뒷전에 밀려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민주당은 법원개혁에, 통합당은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법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실제 입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오늘 채널A와 현직 검사장과 유착 및 협박성 취재 논란과 관련해 해당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민원연은 오늘 오전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자와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형법 283조에서 정한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민원연 고발장 내용입니다. 민원연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모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것이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대리인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하라고 이철 전 대표 측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연 김서중 상임 공동대표는 검찰 고발장에 성명 불상 검사로 기재된 현직 검사장의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와 기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김서중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발도 그런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의 일환이라는 것이 김서중 대표의 설명입니다. 민원연이 성명 불상 검사로 고발장에 기재하고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민원연도 언론도 일반 시민들까지 거론되는 그 검사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에선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실명을 적시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 언론에선 여전히 이모 기자고 현직 검사장으로 표기될 뿐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와 관련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하고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리포터에서 그 존재를 누구나 알지만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의 존재인 볼드모트의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빗대 현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유시민 이사장이 지상파 라디오에서 실명까지 다 공개한 마당에 언필칭 언론들만 계속 이모 기자, 현직 검사장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역설을 넘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합니다. 검사장 정도면 이른바 공인이고 사안도 검언 유착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대한 것인데 언론들은 왜 이름 공개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걸까요? 추정컨대 괜히 실명 언급했다 명예훼손으로 역겨 골치 아픈 일 당할 필요 없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먼저 나설 필요 없다. 이런 암묵적 공감 아닌가 합니다. 재판 가면 공익에 관한 보도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피곤하다. 뭐하러 사서 고생을 자초하나 이런 분위기 아닌가 합니다. 검찰하고 괜히 척질 필요 있나 하는 생각도 암암리에 있지 않나 추정합니다. 강성범 씨가 럭셔리 칼럼인가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하더라. 남의 인생을 파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도 안 당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자기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소하든가 그럼 된다.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서 그 기자와 그 검사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흉악범들의 실명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앞서 기세 좋게 공개하는 언론이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선 왜 꿋꿋이 익명을 고수하는지, 당당함과 직업적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착잡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고소하라. 앵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엄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10대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부모 양쪽 모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경우로만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8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 학생이 1095일 3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체류해야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라고 돼 있으니 부모 양쪽 모두의 해외 체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엄마를 따라 스페인에서 체류해온 18살 최모 씨가 해당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부모의 해외 체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입니다. 최 씨는 또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펼쳤습니다. 헌재는 하지만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2021년 입시 전형 재외국민 요강이 2014년 공포된 2017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부터 예고되어 있는 점에 입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해외에서 체류할 것인지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남아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에서 교육받지 못한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부모 모두의 해외 체류로 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재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 근무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며 최 씨의 경우 요건에 대한 예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아이를 조기 유학 보낼 수 있는 일부 부유층에 변형된 대입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나저나 헌법 소원을 냈다는 18살 최모 씨, 작년에 냈으면 17살에 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낸 것인지 부모가 세팅을 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든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